성자는 혼자다. 파울로 코엘로 지음, 임호경, 옮김. 문학동네 출판사. 파울로 코엘로, 전 세계 160여 개국 69개 언어로 번역되어 1억 5천만 부가 넘는 판매를 기록한 우리 시대 가장 사랑받는 작가. 1947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태어났다. 17세부터 셋째라나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불행한 청소년기를 보냈고 브라질 군사 독재에 반대하여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수차례 수감되고 고문당했다. 그 후 히피 문화에 심취해 록밴드를 결성하여 브라질 음악에 큰 영향을 미쳤고 저널리스트, 록스타, 배우, 극작가, 연극, 연출가, 세계적인 음반회사의 중력 등 다양한 이력을 거쳤다. 1986년 그는 돌연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로 순례를 떠난다. 이때의 경험은 코엘로의 삶에 커다란 전환점이 된다. 그는 이 순례에 감화되어 첫 작품 순례자를 썼고 이듬해 자아의 연금술을 신비롭게 그려낸 연금술사로 세계적 작가의 반열에 오른다. 이후로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피에트라 강가에서 나는 울었네. 악마와 미스 프랭, 11분, 오 자히르, 포르토벨로의 마녀 등 발표하는 작품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2009년 연금술사로 기네스북의 한 권의 책이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작가로 기록되었다. 2002년 브라질 문학 아카데미 회원으로 선정되었으며 프랑스 정부로부터 레지옹도네로 훈장을 받았다. 2007년부터 UN 평화대사로 활동 중인 그는 브라질의 코엘로 인스티튜트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 빈민청 어린이와 노인들을 위한 자선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 독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친애하는 한국 독자 여러분, 여러분은 성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나 역시 그렇습니다. 제겐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울로 코엘로. 오 성모 마리아여, 원죄 없이 생명을 잉태하니여 당신께 의지하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아멘.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느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기회를 한 자라도 다할 수 있느냐. 혹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볕과 발을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27절. 지금 나를 붙잡은 손이 누구의 것이든지 한 가지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이 헛되을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더 유혹하기 전에 공정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난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전혀 다르지요. 나를 따르지 않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나의 사랑을 독차지하기 위해 분투할까요? 그 길은 믿을 수 없으며 결과도 불확실합니다. 어쩌면 그들을 파멸로 이끌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것들은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나만이 홀로 그대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될 테니까요. 나를 기다리는 시간은 길고도 힘겨울지 모릅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배했던 과거의 이론과 주위 사람들에 대한 복종을 포기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당신을 더 이상 귀찮게 하기 전에 나를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당신의 손을 제 어깨에서 내려놓으세요. 저를 두고 당신의 길을 떠나세요. 월터 히트먼 플립에서. 작가의 말. 내 작품들 가운데서 빈번히 나타나는 주제 중 하나는 우리가 꿈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우리의 꿈들은 어디까지 조작될 수 있는 것일까? 수십 년 전부터 우리는 명성과 부와 권력을 모든 것에 우선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순응해야 할 진정한 가치라고 믿고 있다. 우리는 무대 뒤에서 꼭두각시의 줄을 당기고 있는 자들이 익명의 존재라는 사실을 모른다. 반면 그들은 진정한 권력을 보이지 않는 것임을 알고 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덕스에 끌려들고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이미 늦어버린 후이다. 이 책은 그 덕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성자는 혼자다에서 4명의 주요 등장인물 중 3사람의 꿈이 그렇게 조작되고 있다. 러시아의 억만장자인 이고르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도 죽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로써 인간을 고통에서 구할 수 있으며 사랑하는 여인의 마음을 다시 붙잡아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패션계의 거물인 하미드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출발하지만 결국 그가 이용하려던 시스템에 사로잡히게 된다. 가브리엘라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영광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 명성이 인생의 완성이라고 찬양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 바로 영광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인물들을 마음에 담은 채로 나는 성자는 혼자다를 썼다. 이 책은 스릴러가 아니다. 오늘날의 세계를 거칠게 담아본 스냅샷일 뿐이다. 2009년 여름 파울로 코엘료. AM 03:17 베레타 PS4 콤팩터 권총은 핸드폰보다 약간 더 크다. 무게는 약 700g이며 한 번 장전하면 10발을 발사할 수 있다. 작고 가벼워서 호주머니에 넣어도 별 표시가 나지 않는 이 소구경 권총은 엄청난 장점이 있다. 총알이 희생자의 몸을 깨끗이 관통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박힌 후에 이리저리 요동쳐 뼈에 충격을 가하며 내부 장기들을 파열시켜버린다는 것이다. 물론 소구경이기 때문에 총에 맞아도 생존할 가능성은 높다. 동맥 손상을 피한 피격자가 반격을 가해 저격자를 제압한 사례도 수없이 많다. 하지만 저격자가 이 분야에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저격자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상대가 적사하기를 원한다면 미간이나 심장을 겨누면 된다. 반대로 서서히 죽이고 싶다면 총구를 넉골 부근에 비스듬한 각도로 겨누고 방어쇠를 당기면 된다. 그럴 경우 피격자는 자신이 치명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곧바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반격하거나 달아나거나 구조를 요청하려 한다. 바로 여기에 이 총의 커다란 장점이 있다. 희생자가 죽기 전에 살인자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출혈도 거의 없는 몸에서 점차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다가 피격자는 결국 바닥에 털썩 허물어져 내린다.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채로. 물론 베레타는 전문가들에게는 결코 이상적인 무기라고 할 수 없다. 이건 여자들한테나 어울리는 물건이라네. 007 시리즈 1편에서 영국 정보부 관리가 제임스 본드의 옛 권총을 회수하고 다른 모델을 건네면서 했던 말이다. 하지만 그건 전문가들한테나 해당되는 말이고 그가 계획하고 있는 일에는 더없이 적합하다. 그는 이 베레타를 암시장에서 구입했다. 경찰이 총의 소유주를 추적하는 건 불가능할 것이다. 탄창에는 탄약이 5발이 들어있지만 그는 한 발만 사용할 생각이다. 총알 끝부분에는 손톱 다듬는 줄로 X자의 홈을 파놓았다. 총알이 발사되어 단단한 표적에 적중하면 총알은 그 안에서 4조각으로 쪼개지리라. 하지만 그는 이 베레타를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할 생각이다. 그에게는 한 세계를 치워버릴 수 있는 하나의 우주를 파괴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들이 있다. 그녀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할 또 다른 방법들이 최초의 희생자가 발견되는 순간 그녀는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알게 되리라. 그가 사랑을 위한 한 일이라는 것을 그녀가 돌아와 주기만 한다면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아니 지난 2년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그는 지난 6개월 동안의 치밀한 준비가 결실을 맺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모든 것은 내일 오전이면 분명해질 것이다. 그의 계획은 이렇다. 에리니에스, 그리스 신화의 이 복수의 여신들이 그 검은 날개를 펄럭이며
이 땅에 강림하게 하는 것이다. 다이아몬드, 보톡스 그리고 엄청나게 빠르지만 두 사람밖에 태울 수 없어 누군가에게는 별 쓸모없는 허망한 자동차들이 점령하고 있는 이 흰색과 푸른색의 풍경 위로 말이다. 권력, 성공, 명성, 그리고 부에 대한 꿈들, 이 모든 것은 그가 가져온 그 조그마한 도구들로 한순간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다. 사실 그는 이제 격실에 올라가도 상관없었다. 그가 기다리고 있던 장면은 그의 예상보다 이른 밤 11시 15분에 이미 지나갔으니까 그 시각에 사내는 아름다운 버니와 함께 바에 들어왔다. 둘 다 우아한 야해복 차림이었다. 매일 밤 중요한 디너 후에 어김없이 열리는 갈라 파티에 가는 것이겠지. 영화제 기간 동안 열리는 그 어떤 시사회보다도 사람들이 북적대는 그 화려한 행사에 이고르는 그녀에게 눈길을 던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한 손으로 프랑스 신문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러시아 잡지는 의심을 살 위험이 있다. 하지만 부질없는 짓이었다. 스스로 세상의 여왕이라고 믿는 여자들이 오래 그러듯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는 법이 없다. 그녀와 같은 여자들이 여기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홀로 눈부시게 빛나기 위해서다. 그녀들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걸치고 있는지 따위에는 눈길을 주지 않는다. 그녀 자신이 어마어마한 옷과 악세사리들을 걸치고 있음에도 행여 다른 사람들이 걸친 다이아몬드의 수나 최고급 의상에 우울함과 언짢음 혹은 열등감마저 느낄 위험이 있으니까. 그녀와 동행한 우아한 언발의 사내는 바에서 샴페인을 주문했다. 샴페인은 새로 만나게 될 명사들, 감미로운 음악, 그리고 해변과 요트들이 정박한 아름다운 항구의 전경으로 채워지게 될 밤을 위한 필수적인 아페리티프니까. 그는 웨이터리스를 꽤나 정중하게 대하는 사내의 태도를 지켜보았다. 사내는 샴페인 잔을 받아들고는 고마워요 라고 말하는 걸 잊지 않았고 상당한 액수의 팁도 끝냈다. 세 사람은 피차 구면이다. 이고르는 자신의 혈액 속에 아드레날린이 섞여들기 시작하면서 터질 듯이 기쁨이 용솟음치는 것을 느꼈다. 매일 아침 나는 행동을 개시할 테고 그녀는 내가 여기 있음을 알게 되리라. 그리고 어느 순간 세 사람은 만나게 되리라. 하지만 그 만남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오직 신만이 알 것이다. 정교의 신자인 이고르는 모스크바의 한 성당을 찾아가 성 마리아 막델리나의 유골, 러시아 신도들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일주일간 전시 중이었다. 그 앞에서 서원을 했다. 거의 5시간이나 줄을 서고 때 마침내 유골 앞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른바 성리의 유골이란 사제들이 지어낸 호황된 거짓말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거기에 가기 전 마음속으로 성리에게 했던 약속을 깨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거기서 성 막델레나에게 강구했다.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리고 맹세했다. 모든 일을 끝내고 다시 고국 땅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된다면 노보시브르스크의 수도원에 사는 유명한 아티스트에게 그녀의 황금 성상을 의뢰하겠노라고. 새벽 3시 마르티네스 호텔 바에는 담배 냄새와 땀 냄새가 떠들고 있다. 짐이 늘 양쪽 발에 색깔이 다른 구두를 고집하여 신는 피아니스트의 피아노 연주가 끝난 지 오래고 웨이트리스 역시 극도로 피곤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이런 날에 하지 않는다. 떠나다니 그들은 남아있어야 했다. 앞으로도 최소한 1시간쯤은 필요하다면 밤새도록이라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뭔가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들은 결코 이 자리를 뜨지 않을 것이다. 칸 영화제가 시작된 지도 벌써 나흘째인데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테이블 여기저기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그렇다. 권력자를 만나야 한다. 예쁜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건 오직 한 가지. 힘 있는 영화 제작자가 그녀에게 푹 빠져 차기작의 주요 배역을 약속하는 것이다. 바 안에는 배우들도 몇 사람 앉아 얘기를 나누고 있다. 주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양 다들 웃음을 터뜨리고 있지만 엉거니 문 쪽을 갯눈질하고 있다. 누군가가 올라올지 몰라. 아니 누군가가 와야 해.
젊은 영화 감독들도 입구에 시선을 두고 있다. 촬영과 시나리오에 관한 글이라면 안 읽은 게 없고 머릿속에 참신한 아이디어들로 꽉 차 있는 그들은 학부 때 제작한 영상물이 열거된 이력서를 들고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누군가가 올 거야. 파티에서 돌아와 빈자리를 찾아 앉고는 커피를 한 잔 주문하고 담배를 피워 물겠지. 항상 똑같은 장소들에 신물이 나서 뭔가 새로운 모험을 찾고 있는 그런 건물이. 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가. 그런 사람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계획을 들어보고 싶은 생각 따위는 추호도 없다. 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모른다. 아니, 절망이 그들에게 환상을 불어넣는다. 이 작은 발을 지나치는 힘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휘게 쳐다볼 뿐 그대로 자기 방에 올라가 버린다. 슈프 클래스. 그들은 초조하지 않다. 두려울 것도 없다. 또 배신을 용서하지도 않는다. 각자가 지켜야 할 규칙을 알고 있고 그 안에 머문다. 세간에 떠도는 전술과는 달리 슈퍼 클래스가 현재의 위치에 이르게 된 것은 서로 짓밟고 올라선 결과가 아니다. 그들이 어떤 예기치 못한 중요한 발견을 하게 되더라도 영화든 음악이든 패션이든 분야에 상관없이 그들 자신의 필요에 의한 철저한 연구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지 결코 이르는 호텔바에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쯤 슈퍼클래스는 천신만고 끝에 파티에 들어오는데 성공한,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젊은 여자와 섹스를 즐기고 있다. 혹은 메이크업을 지우며 얼굴에 주름을 발견하고는 다시 성형수술을 받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는 오늘 낮 동안 자신이 내뱉던 말들을 매체들이 어떻게 다루었는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그들은 수면을 위해 필요한 알약을 삼키거나 애쓰지 않아도 살을 빼준다는 다이어트 차를 마시고 있다. 그들은 룸서비스 주문판에 내일 아침 식단을 표시한 다음 방해하지 마시오 라고 쓰인 팻말과 함께 문손잡이에 나란히 내건다. 그는 눈을 감고 생각한다. 빨리 잠들어야 할 텐데 그래야 내일 아침 10시 약속에 늦지 않겠지. 하지만 마르티네스 호텔 바에 순진한 사람들은 환상을 부리지 않는다. 이곳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일단 오기만 하면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상상도 하지 않는다. 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서로에게만 말을 건다는 사실을. 슈퍼클래스, 그들 역시 가끔은 서로 만나 함께 먹고 마셔야 한다. 화려한 파티로 서로를 유혹하고 용기 있게 꿈을 쫓다 보면 누구든 럭셔리하고 화려한 세계에 이를 수 있다는 환상을 지탱해야 한다. 돈이 되지 않는 전쟁은 막아야 하고 돈과 권력을 가져다주는 경우에는 나라들과 기업들 사이에 싸움을 붙여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다. 성공의 볼모로 붙잡혀 있지만 늘 행복한 척하고 이미 막대한 재산과 영향력을 소유했지만 더 불리려고 계속 씨름해야 한다. 허영에 사로잡힌 누가 최고 중에 최고인지 판가름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람들이다.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슈퍼클래스가 이런 자리에 나타나 배우나 감독, 디자이너, 작가들에게 말을 걸기도 할 것이다. 피로로 벌겋게 충혈된 눈을 하고 앉아있는 그들에게 멀리 떨어진 벤두리에 빌려둔 숙소까지 이 늦은 시각에 어떻게 돌아가나 고심하는 그들에게 그래도 돌아가야지. 그래야 내일 또 여기저기 청탁을 하고 실력자를 만날 가능성을 탐색하고 끝없는 기다림으로 채워질 고된 하루를 또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하고 걱정하는 이 가련한 중생들에게. 하지만 현실의 세계는 전혀 다르다. 슈퍼클래스는 자기 객실에 틀어박혀 이메일을 체크하고 있을 뿐이다. 영화제 파티라는 게 다 그게 그거라고 투덜대면서 혹은 어떤 친구의 보석이 자기 것보다 크고 라이벌이 새로 산 요트 장식이 아주 독특했다는 걸 떠올리면서 말도 안 돼 하고 분해하고 있을 뿐이다. 이고르는 대화할 상대가 아무도 없다.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다. 그는 성자다. 성자는 외로운 법이다. 이고르는 러시아의 한 이동통신사의 회장이자 소유주다. 그는 1년 전에 마르티네스 호텔에서 가장 비싼 특실을 예약해두었고 오늘 오후 전용 제트기로 칸에 도착해서 샤워를 한 다음 그 단 한 장면을 보기 위해 바에 내려와 있었다. 그렇게 바에 앉아있는 동안 그는 자신에게 접근해 오는 남녀 배우들과 감독들에게 시달려야 했다. 그는 그들을 피하기 위한 기막힌 대답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Don't speak English. Sorry, please. 미안합니다만 영어 못해요. 난 폴란드 사람이에요. 혹은 Don't speak French. Sorry, Mexican.
미안합니다만 프랑스어 못해요. 난 멕시코 사람이에요. 그래도 어떤 강적은 스페인어를 두덩거리며 대화를 계속해보려 했다. 이고르는 다른 택지 수단을 사용해야 했다. 수첩을 꺼내들고 숫자들을 써가며 뭔가 골똘히 계산하는 신용을 했던 것이다. 그들이 달라붙으려드는 기자나 영화 산업 종사자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게다가 그의 옆에는 따분하게 생긴 어떤 CEO의 얼굴이 표지에 실려 러시아 경제지 한부가 뒹굴고 있었다. 어차피 대부분의 사람들은 러시아어와 폴란드어, 스페인어를 구분하지 못한다. 바이의 제보 드나들은 누구든 첫 보면 어떤 분류인지 알아낼 수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은 아예 이고르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 그들 눈에 이고르는 새 여자친구를 구하러 칸을 찾은 억만장자 중 하나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고르에 관한 이 바 안에 떠들고 있는 소문이기도 하다. 다른 곳에는 빈자리가 없다는 핑계로 그의 테이블에 합석해서 광천수 한 병을 씻겨 마신 5번째 사람이 거쳐간 후 저 고독한 산에는 영화계나 필승계 인사가 아니라는 소문이 퍼졌고 그렇게 그는 향수로 분류되어 거기 홀로 남겨졌다. 향수는 여배우들 혹은 스탈리 즉 신인 여배우로 불리는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다. 향수는 브랜드를 이것저것 바꾸 써보다가 그 중에서 진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 여배우들에게 향수는 바로 그런 남자들이다. 하지만 그녀들이 처음부터 향수를 찾는 건 아니다. 영화 산업의 영역에서 뭔가 괜찮은 것을 찾아내지 못했을 때, 즉 영화제가 끝나기 이틀 전쯤부터나 향수를 찾아 나선다. 따라서 동캐나 이섭에는 저 이상한 산에는 당분간은 거기 그대로 놔둬도 된다. 하지만 여배우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빈손으로 영화제를 떠나느니 새 애인, 영화 제작자로 변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손을 잡고 떠나는 편이 100배 낫다. 그러지 못하면 다음 행사가 열리는 곳에서 지금의 이 고역을 또다시 반복해야 하니까. 술을 홀짝대고 미소를 지으면서 미소를 잃지 않는 것, 이 점이 포인트다. 주위를 두리번대지 않는 척 해야 한다. 그렇지만 심장의 고동이 미친 듯 빨라지는 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껴진다. 시간은 찌깍찌깍 흘러가고 자신은 초대받지 못했으나 향수들은 초대받은 갈라 파티들은 아직 남아있고 그녀들의 향수들이 무슨 말을 속삭일지 잘 알고 있다. 널 같은 소리니까. 하지만 마치 난생 처음 듣는 소리인 것처럼 순진하게 믿는 척해야 한다. 난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어. 많은 여자들이 지금 당신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할걸. 지금 당신은 젊지. 하지만 몇 년 후에 어떻게 될까? 좀 더 장기적인 투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난 결혼했어. 하지만 내 아내는. 그리고 이어질 말들은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중병에 걸렸으라든가 만일 내가 떠나면 자살해 버리겠대 등등. 당신은 공주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마땅해. 지금껏 몰랐지만 돌이켜보면 난 당신을 기다려온 것 같아.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관계를 진진하게 발전시켜보자고. 향수가 하는 말. 그리고 둘 사이에 오가는 말이 뻔하다. 바뀔 게 있다면 향수에게서 얼마나 많은 선물, 가급적이면 황금성이 높은 보석이 좋다를 받아내는 아이다. 그를 통해 요트 선상 파티에 몇 번이나 초대받고 명사들의 명함을 몇 장이나 받아낼 수 있으며 향수들이 늘어놓은 그 뻔한 미르들을 몇 번이나 들어야 하는 아이다. 혹은 향수들과 같은 계급의 사람들과 섞일 수 있는 곳, 즉 대어를 낚을 가능성이 높은 포물러온 관람 초대권을 한 장 얻어낼 수 있는가이다. 남자 배우들에게 향수는 성형수술과 보톡스로 온몸을 뜯어고친 하지만 최소한 남자 향수들보다는 훨씬 명확한 나이든 여자 가부들을 의미한다. 결국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그녀들은 영화제 폐막 며칠 전에야 칸에 도착한다. 자신의 매력은 다름 아닌 돈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남자 향수들은 곧잘 착하게 빠진다. 긴 다리와 앳된 얼굴의 연계가 자신의 유혹에 넘어왔고 이제 자신의 매력으로 그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반면 여자 향수들이 믿는 것은 오직 하나, 반짝이는 거마의 위력뿐이다. 이고르는 이런 사정을 자세히 모른다. 그는 이 도시에 처음 왔다. 그리고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이 바에 앉아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영화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
잡지 몇 권을 뒤적여보고 친구가 챙겨준 최상급 파티들의 초대권이 담긴 봉투를 열어보았지만 영화 시사회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다. 칸에 오기 전부터 이번 영화제의 경쟁작들에 대해 알아보려 했지만 정보를 얻기가 어려웠다. 그런 그에게 친구는 말했다. 영화 따윈 잊어버려. 칸은 패션쇼일 뿐이야. 패션이라.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한다. 패션이란 계절에 따라 바뀌는 것이며 세계 각국의 디자이너들이 제시하는 개성적인 옷과 장신구와 신발 등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까맣게 모른다. 패션이란 단지 말하는 방식일 뿐이다. 난 당신과 같은 세계에 속해 있어. 당신이 속한 군대의 제복을 입었다고. 그러니 날 쏘지 마. 인간이 혈과 생활을 시작한 이래 패션은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이방인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였다.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입었다. 당신과 나는 같은 부족이다. 우리는 단결하여 약한 자들을 쳐부수고 살아남자. 패션의 모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6개월마다 작은 디테일 하나를 바꾸기 위해 엄청난 돈을 쓰댄다. 부자들 가운데서도 폐쇄적인 소수원 부족의 멤버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런 사람들이 실리콘밸리를 방문하여 IT 산업의 억만장자들이 플라스틱 손목시계와 허에 다른 청바지 차림인 걸 본다면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음을 깨닫게 되리라. 거기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계급에 속한 듯이 보이고 아무도 다이아몬드의 크기나 넥타이나 가죽 지갑의 브랜드 따위에 관심을 보이지 않으니까. 사실 그 동네에는 넥타이나 가죽 지갑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거기서 조금 더 가면 할리우드가 있다. 사양길에 접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대중의 마음을 흔들고 있는 그 강력한 장치 덕분에 아직도 순진한 사람들은 오토쿠 트랙의 드레스와 에멜라드 목걸이와 대형 리무진을 숭배한다. 잡지들은 아직도 앞다투어 이 모든 것들을 신는다. 이런 쓰잘데없는 물건들의 판매와 광고, 모르고 살아도 아무 지장 없는 최신 유행의 창조, 똑같은 물건에 다른 상품만 붙인 미용 크림 개발 등을 통해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이 거대한 시장을 누가 파괴하려 들겠는가?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 이고르는 이런 한심한 일들을 꾸미고 부추기고 결정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가 치밀한 걸 느낀다. 그들은 일과 건강 그리고 기거할 집과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품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수백만 정직한 사람들의 삶을 망치는 자들이다. 얼마나 사악한 일인가. 가족의 식당에 둘러앉고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슈퍼클래스의 유령은 화려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권력이라는 불가능한 꿈들을 팔기 위해 찾아온다. 그렇게 가정은 붕괴된다. 아버지는 며칠 밤을 새가며 연장 근무를 해야 한다. 아들에게 최신 모델의 운동화를 사주기 위해. 거기 없으면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기 때문이다. 아내는 말없이 흐느낀다. 친구들은 모두 고급 브랜드의 옷을 입는데 자기만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10대 자녀들은 신앙과 희망의 진정한 가치를 배우려 하지 않고 연예인이 되기를 꿈꾼다. 시골 마을 소녀들은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려 하지 않고 대도시로 가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선망하는 그 보석을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뭐든 해보리라 결심하면서 정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세계가 6개월 후면 다른 것으로 대체될 아무 쓸모없는 물건들 주위를 돌고 있다. 이따위 한심한 서커스 덕분에 지금 칸에 모여있는 이 경멸스러운 무리가 세상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고르는 이 파괴적인 힘에서 벗어나 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을 하고 있고 1년 동안 쏟은 남을 만큼의 돈을 단 하루에 버는 사람이다. 원한다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모든 향락을 맛볼 수도 있다. 여자를 유혹하는 건 그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굳이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을 밝힐 필요도 없다. 이미 여러 번 시도했고 그때마다 성공했기에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는 40을 넘겼고 체력은 최고이며 매년 정기 검진을 받지만 이상은 전혀 없다. 갚아야 할 빚도 없고 특정 브랜드의 옷을 입을 필요도 유명 레스토랑에 다닐 필요도 다들 간단한 해안가에서 휴가를 보낼 필요도 유명 스포츠 스타가 광고했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모델의 시계를 살 필요도 없는 사람이다. 그는 싸구려 볼펜으로도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으며 사무실 근처의 작은 양복점에서 만든 그래서 요란한 상표도 붙지 않은 편안하고 우아한 양복을 걸치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다.
그는 원하는 모든 것을 모두 할 수 있지만 자신이 부자임을, 멋진 직업을 가지고 있음을, 그리고 그 일을 너무도 사랑하고 있음을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아마도 그것이 문제였으리라. 자신의 일을 너무도 사랑한다는 것. 그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 몇 시간 전 바에 들어왔던 그 여자가 지금 자신의 테이블에 함께 앉아있지 않은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그는 시간을 때우고자 상념에 잠긴다. 크리스텔에게 술 한 잔을 더 주문한다. 약간의 대화를 나눈 뒤에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다. 몇 시간 전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하는 아파가 조금 비어갈 무렵 그는 위스키를 주문했고 그녀는 그가 왠지 슬퍼 보인다며 기분 전환을 위해 뭔가 좀 먹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맙다고 대답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염려해 주는 게 정말로 고마웠다. 아마도 이 웨이트리스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뿐이리라. 모두들 다른 테이블과 저쪽 소파에 앉은 사람들의 이름, 가능하다면 지위까지만 관심을 두고 있는 이 공간에서 그는 생각을 이어가려 애쓴다. 하지만 벌써 새벽 3시이고 아름다운 여인과 교양 있는 사내, 그런데 사내의 외모는 그와 많이도 닮았다. 는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은 곧장 방으로 올라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대부분의 파티들이 끝나가는 이 시간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요토의 선상 파티에서 샴페인을 마시고 있는지도 모르고, 아니 어쩌면 침대에 누워 서로에게 눈길 한번 던지지 않고 잡지를 들여다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상관없는 일이다. 이고르는 혼자였고 피곤했다. 그는 잠이 필요했다.